2021년 8월 일본 교토의 한 마을에 화재가 발생. 가옥과 창고 등 건물 7채가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요.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주민들은 한동안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는데요. 우리도 얼마 전에 저기 산불이 있었잖아요. 아주 크게.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막심하다 보니 집을 잃은 사람들의 그 황망함은 어떻게 말할 길이 없을 거예요. 아니 근데 불이 왜 났습니까? 어떤 뭐 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마을에 발생한 화재는 사고가 아닌 방화였습니다. 사건 발생 4달 만에 방화범 아리모토 쇼고가 체포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경찰에 진술한 방화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그냥 뭐 한국인이 싫어서 불 질렀어요.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한국인이 싫어서 그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혐한 범죄죠. 혐한 범죄. 정말 가당치도 않네요, 진짜. 자, 그렇습니다. 쇼고가 방화를 저지른 마을 교토의 우토로 지구는요.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가 군용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 지내면서 마을이 형성된 곳입니다. 일제가 패망한 뒤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도 돌아오지 못했던 조선인들. 그리고 이젠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통안의 눈물이 깃든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방화범 쇼고는 단지 한국인이 싫다는 이유로 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앗아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방화로 인해 우토로 평화기념관의 전시 예정이었던 제1조선인 역사 자료 50여 점도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뭐 예전에 뭐 여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우토로 마을을 기억하자 이런 캠페인 같은 게 있었잖아요. 불낸 집에 사람이 있었으면 이거는 살인미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사람은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 정말. 너무 황당하네요, 진짜. 자, 그런데 말이죠.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쇼고의 혐한 범죄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한 달 전에 발생한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아이치본부 건물 방화 사건, 나고야 한국학교 방화 사건. 이 사건들 역시 체포 전 쇼고가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결국 쇼고는 재산 손괴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혐오 범죄의 일종이잖아요.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 전체를 그냥 무조건 미워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뭐 테러를 하는 이런 거는 정말로 없어져야 됩니다. 이번엔 올해 겨울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산 피해자의 모습부터 보여드립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不能， 무슨 我给你 상황이죠? 拿个衣服穿上吧。 목이 묶여있죠, 쇠사슬에. 能不能？ 아 지금 뭐 묶어진 거예요? 목이 묶여있는 거예요, 문어. 개처럼. 아 근데 구조하신 분이 저거를 고발 영상을 찍으신 거네요. 예. 사람을 어떻게 사슬로 저렇게 묶고 지금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되죠. 것 같은데 겁에 질려있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자, 올해 1월이었습니다. 중국 장쑤성 쉬저우의 한 마을을 찾은 블로거에 의해 드러난 충격적인 광경입니다. 그곳에는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한 여성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더러운 곳에서 마치 가축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我这样说话，你能不能听懂？不过我跟你说话能。 자, 그런데 그녀를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은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인 둥 씨였습니다. 심지어 남편 둥 씨는 자신과 아이들은 바로 옆에 있는 멀쩡한 집에서 생활했지만 아내는 돼지우리만도 못한 곳에서 노예처럼 부리며 금수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기 애를 낳은 자기 부인을 정말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니 좀 너무 심한 말이 나올까 봐 지금 발언을 조심하게 되네요. 부인을 떠나서 사람한테 어떻게 저래? 자, 두 사람의 관계는 시작부터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양 씨로 알려진 이 여성은 3차례 납치 및 인신매매를 당한 범죄 피해자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8년부터 둥 씨 부자에게 팔려와 무려 8명의 자녀를 강제로 출산, 폭력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 급기야 조현병을 앓게 됐습니다. 남편이란 작자에 의해 쇠사슬에 묶여 감금당하는 처지가 된 건데요. 뿐만 아니라 남편 둥 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너무 상식 바뀌네요 진짜.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그리고 본인의 자식을 8명이나 낳아준 고마운 사람이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인데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훔쳐간 거죠, 저 사람의 평생을. 또 저 자식들은 저런 엄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자랐을까? 이 같은 범죄자의 뻔뻔한 태도에 사람들은 대분노.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인신매매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보니 인신매매가 맞았습니다.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초창기인 1월 말에서 2월 초 당시 정부가 겨울 세계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 사건이 이슈가 되자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정보를 통제하고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데다가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자 2월 10일 뒤늦게 공안은 양 씨의 인신매매 사실이 없었다는 기존의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양 씨의 인생을 짓밟은 브로커들과 남편 둥 씨를 인신매매 및 불법 구금 혐의로 체포, 학대를 방치한 공무원 10여 명을 징계했고요. 아이고. 지난 3월엔 인신매매 처벌 강화 및 전쟁을 선포하며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처벌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알려질 게 두려워서 이미지 때문에 이거 덮으려고 했다는 게 이게 괘씸한 거죠. 2021년 10월 베트남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로포펑. 그런데 그가 범행을 저지른 데는 나름 사연이 있었다는데요. 제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홧김에 그런 거예요. 2018년 9월 심장병 진단을 받은 펑은 넉넉지 못한 형편에 치료비를 구할 길이 없자 어린 소녀를 중국으로 인신매매, 그 대가로 심장병 치료비를 마련한 건데요. 저걸 누가 이해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동정을 하겠어요. 아니 아이들 잃어버린 부모의 인생은 그 삶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살자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사실은 설마. 펑이 중국에 팔아넘긴 미성년자의 정체, 바로 하지 마. 에이. 펑의 13살 된 친딸 로티 메이였다는 겁니다. 와 자기 심장병 고치려고. 지가 살겠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라고요? 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왜 1위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그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었는데요. 바로 펑의 조카이자 메이의 사촌 언니. 범행 전 펑은 조카에게 연락해서요. 내가 돈을 조금 나눠줄 테니까 메일을 팔아넘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좀 알아봐줘. 어? 그러자 돈에 눈이 멀었던 펑의 조카는 인신매매에 가담. 그렇게 어린 사촌 동생인 메이를 속여 중국으로 데려갔고요. 인신매매단에게 1억 2천만 동, 한화 약 624만 원을 받고 메이를 팔아넘겼습니다. 600만 원 돈에 그 돈을 나눠 갖겠다고 가담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거지 제 가족 간의 관계는. 불행 중 다행으로요. 이들의 천인공노할 범죄 행각은 2021년 9월 펑의 딸 메이가 중국에서 구조되면서 발각됐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온 메이는 자신을 중국으로 데려갔던 사촌 언니를 범인으로 지목,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메이의 아빠 펑이 인신매매를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그제야 딸 메이는 자신을 중국에 팔아넘긴 주범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빠였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펑은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아빠. 딸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2018년 8월 일본 사이타마 현에서 주차 시비로 이웃 간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흥분한 한 남성이 이웃 주민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 그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즉각 체포됐습니다. 야, 정말 주차 문제로 싸우다가 저렇게까지 갑니까? 주차 시비, 층간소음 시비 장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 목을 그냥 찔러버리는.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살인 미수범 미나토 신지의 충격적인 과거입니다. 당시 45세였던 그는 30년 전 열도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일명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야, 이건 또 뭐예요? 끔찍해. 살인 사건의 주범이면 이 사람이 형을 살고 나와서 저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일본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촉법소년 같은 거. 그렇죠. 그런 비슷한 법 있잖아요. 일본도? 맞습니다. 소년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은 1988년 4명의 10대 소년이 17살 소년을 납치, 무려 40일 넘게 폭행, 성고문을 한 뒤에 피해자가 사망하자 소년들이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서 콘크리트로 묻어버리고요. 유기한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범행 수법에 사람들은 범인들의 사형을 주장, 일본 열도가 들끓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미나토 신지는 15살. 그 시절 소년법 적용을 받는 나이였기 때문에요. 법원은 미나토 신지에게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의 부정기형을 선고. 그러자 사람들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건 안 된다 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봐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직 판단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교화의 가능성을 믿고 덜 법을 이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이제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만든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걸 알고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더욱 경악스러운 거는요. 미나토 신지와 함께 소년법 적용을 받았던 콘크리트 살인 사건의 공범 4명 중 3명이요. 출소 이후에도 납치와 감금,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또다시 수감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 처벌이 제대로 됐다면 생기지 않았을 피해자가 더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적용을 받아서 교화된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있겠죠. 이게 이제 당연히죠. 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죠. 철없던 시절에 나를 반성하고 좋은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 저런 제도를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렇게 버젓이 피해자가 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기도 뭐해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도 있고 피해자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년법 적용 연령을 좀 낮추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죄를 지은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교화할 수 있는 제도를 정말 잘 마련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교화형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소년 범죄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또다시 흉기를 든 미나토 신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요. 촉법 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 중국 중칭시 1살 샤오장과 2살 슈에슈의 남매가 아파트 15층 베란다 밖으로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에 남매의 친부 장보는 제가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땐 이미 추락한 뒤였어요. 애들을 신경 쓰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밉습니다. 세상을 잃은 듯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이 찢어질 듯 오열했습니다. 왜 안 저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원망하게 되죠. 아니, 근데 오늘 주제 때문에 너무 불안한데. 나도 불안한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후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이들의 추락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랄 만한 건 사건의 범인, 하지 마요. 아이들의 아빠인 장보였습니다. 저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아이들을 죽여놓고 저런 연기를 하지? 아, 머리 아파. 자, 지금부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막힌 사건의 전모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 장보의 전처이자 사망한 아이들의 친모인 천메이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겨우 1살과 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직접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높은 철제 난간을 스스로 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전 남편인 장보에게 사건 당일의 경위를 묻자 내가 잠이 들어서 애들을 못 봤어. 어? 아, 그때 식사 중이라 애들이 베란다 간지 몰랐지. 자,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는 장보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在视频中他特别的痛苦，撞墙啊，怎么样的？我觉得他就是在演戏，就是他对孩子根本就没感情。 아, 행동에 일관성이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저 모습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친모 천씨 신고로 재수사에 돌입한 결과 어린 남매의 추락사는 단순 사고가 아닌 친부에 의한 고의적인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던 건데요. 아, 왜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많지, 오늘 진짜. 근데 오열하던 모습이 너무 역겹네요. 아니, 근데, 와, 씨, 이건 왜 그런 거래요, 왜? 왜 자기 애들을 그렇게 죽인 거래요? 장보가 친자식을 살해한 이유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애인과 헤어지지 않으려면 애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제 애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평소 장보의 자녀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장보의 애인 예쟁첸이 살인을 종료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건 한 달 전부터 수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요. 살인 방법, 성공 가능성 등을 눈이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계획대로 어린 남매를 베란다로 강제로 끌고 와 창밖으로 아이들을 집어 던졌던 겁니다. 아니, 마지막에 자기가 던져지면서 자기 아빠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무너무 어리석다. 너무 어리석어. 사건 조사 후 진실이 밝혀진 뒤 중국 법원은 추악한 행태를 저지른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비뚤어진 사랑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비정한 아버지. 지옥에서라도 그 죄를 갚아야 할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야, 걔네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한 거지. 2020년 6월 영국 런던 킹스버리의 한 공원 사이 좋은 자매인 언니 비바 헨리와 동생 니콜 스몰만이 괴한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끔찍하게도 자매는 수십 차례나 흉기에 난자당해 시신의 상태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이게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한데 원한에 의한 살인이었던 겁니까? 수사 결과 체포된 범인은 다니엘 후세인. 그는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자매를 살해한 충격적인 이유는 복권 당첨 때문이었다고요. 뭔 소리야? 아니 복권 당첨이랑 살인이랑 뭔 관계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잔혹한 살인마 후세인의 머릿속에는요, 온통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뿐이었습니다. 후세인의 주장에 따르면 난 지옥의 왕에게 재물을 바치는 대가로 복권 당첨이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하나로 약 5,200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되는 조건으로 오컬트 신앙의 악마인 루키포게의 르포 칼레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후세인의 방에서는 3장의 복권이 발견됐고요. 그는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탄주의와 신비주의에 대해 연구하는 악마와 흑마법 등에 단단히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자신의 피로 서명한 악마와의 계약서에는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게 부와 권력을 주시면 6개월마다 최소 6명의 여성을 죽여서 바치겠습니다. 저 피로 쓴 거 봐. 짜증나. 사인 바이 뭐야? 에휴. 근데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만약에 체포 안 됐으면 그러니까요. 6명씩 여성들이 살해됐을 거 아닙니까? 계속 죽였겠죠. 네. 복권은 당연히 안 됐을 거고 복권이 안 된 게 재물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을 거고 뭐야? 더 많은 재물을 바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후세인은 결국 영국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와 권력에 대한 삐뚤어진 욕망으로 생면부지의 2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남자. 본인 스스로가 악마가 된 최악의 범죄자였습니다. 命の規制男は警察の調べに対 뭐야? してまともに 저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야? 무슨 뭐 포터월이야? 왜 이렇게 좋아해? 연예인 되는데 지를 카메라가 찍는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설마? 충격적이게도 영상 속의 남자는 2014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이웃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경찰에 체포된 32세 남성 다나카 카츠히코. 뭐야? 그는 평소 원한 관계도 없던 옆집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11차례나 공격.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V 포즈를 취하는 등 뻔뻔하고 기이한 행동을 보이며 모두를 분노케 했죠. 아니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저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죠? 아니 만에 하나 진짜 그분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저런 표정이 나오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범행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체포된 후 조사를 받는 그의 태도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범행 당시 약물 중독 상태였던 그는 수사관에게 내가 찔렀어! 라며 자랑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구속 후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접견실에 갈 때는 춤까지 추면서 등장. 시종일관 하이텐션을 유지했습니다. 정신병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형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그래. 생각해요. 아 그것도 말이 안 돼. 또 할 걸?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수사 과정 자체를 즐기는 듯 보였던 다나카. 심지어 그는 정신감정 당시 의사에게 정신 이상이라고 써. 당신의 조서에 모든 게 달려 있어. 라며 심신미약을 악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 다나카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지. 11번이나 찍은 건 살인 미수인데. 정말 이 무죄 주장도 황당하지만 2년 6개월이 금방 지나가요. 너무 짧은 거예요. 2년 6개월이. 이시간 중
두 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슈아 하딩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재판 도중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된 당시 법정에 있던 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정에서 와. 그 경호 인력이 한 2명이 붙는데도 겨우 제압을 와. 하네. 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야, 완전 검사를 공격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죠? 공판 중에. 하딩은 자신을 기소하고 중형을 내릴 것을 법정에 요청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공격, 심지어 흉기를 소매에 숨겨놨다가 검사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재판장. 다행히 현장에 있던 경찰과 보안관이 재빠르게 하딩을 제압하며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요. 만약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도 늦었다면 검사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검사를 죽인다고 뭐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뿐이니까 이건 진짜 어리석은 짓인데. 저 검사는 트라우마 생기고. 그럼. 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던 하딩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 삐뚤어진 분노를 검사에게 분출했고요. 결국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 도합 4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뚤어진 분풀이는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속죄하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2007년 이탈리아 페루지아. 대학생 메르디스 커처가 성폭행 후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사망한 커처의 룸메이트였던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아만다 녹스,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 외 공범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녹스의 남자친구 집에서 발견된 흉기에서는 사망한 커처의 혈흔과 녹스의 DNA가 검출됐고요. 검찰은 이를 유력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피해자에게 집단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싸움이 벌어졌고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스 외 공범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 당시 녹스는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2009년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녹스가 항소한 결과 판결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녹스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어떻게 또 무죄가 나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범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면 진범이 따로 나왔나? 미국인이 이탈리아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미국, 이탈리아 양국에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인 녹스가 이탈리아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자 미국의 자국민 보호법에 따라 법의학 전문 수사관들이 출동! 흉기에서 발견된 DNA 양이 너무 적고 DNA를 채취한 시점이 너무 늦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오염됐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증거 무효화를 주장했고요.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011년 녹스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피렌체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 피고인 녹스는 사건 발생 초기 가짜 증언으로 수사에 혼선을 빚게 했다. 또 피해자가 저항했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여러 사람에게 공격당했다고 판단된다. 녹스는 징역 28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판결이 뒤집힌 거네요. 그렇죠. 다시 유죄가 된 거죠. 유죄가 되고 형량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2015년 3월 이탈리아 대법원은요. 사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의 DNA가 발견됐지만 녹스의 DNA만 증거로 제출된 점이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녹스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며 팽팽했던 법정 공방은 그렇게 종결됐습니다. 또 유죄, 또 무죄. 결국은 무죄가 됐는데 가해자를 못 잡은 게 된 거예요.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죠. 때는 2017년 10월 미국. 코트니 마리벨은 생후 2주 된 딸이 사라졌다며 911로 다급히 신고, 경찰은 곧바로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집 주변 숲속에서 아이를 찾았지만 이미 아이는 싸늘한 시신이 된 후였습니다. 심지어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듯한 외상까지 있었습니다. 생후 2주면 뭐냐면요. 그 조리원에서 퇴소하기 직전에 애기 씻기는 교육을 받거든요. 그걸 못 씻겨갖고 어디를 좀 세게 잡아가지고 얘가 어디 부러질까봐 이걸 벌벌 떨면서 그걸 닦인다고요. 그러네요. 그게 2주예요. 그게 2주. 아이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의 아버지인 크리스토퍼 맥랩.
아이가 그의 옷가지에 쌓인 채 그가 평소 사용하던 스포츠 가방 안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숲은 맥네브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아지트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행동이 되나? 근데 아까 그 초반에 그 대답은 뭐죠, 그러면? 왜 뭐 마치 남일 얘기하듯이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자신이 아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맥네브는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맥네브, 사건 일주일 전에도 아내 벨이 아이를 할아버지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맥네브가 딸이 태어난 2주 동안 거의 함께 지내지 않아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점, 딸이 사망했던 시점에 마약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배심원들은 그에게 가정폭력 및 살인, 시체 은닉 등 8건의 혐의로 유죄를 확정. 하지만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맥네브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자 판사가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Claim your innocence, so you tell me what sentence the man or woman that you claim did this should receive. If you ever find out who did them, they deserve to be under the jail. Okay. On the crime of malice murder, I sentence you to life in confinement without parole. On concealing the death of another, I sentence you to 10 years of confinement consecutive. 자신은 억울하다며 당당하게 뱉은 한마디로 자신의 형량을 정해버린 범죄자. 부디 다음에는 반성의 말이 먼저이길 바랍니다. 2021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시의 한 재판장.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이 재판이 끝나면 누가 살인자인지 알게 될 거라고요. 법정에 선 남자는 32세 로니 오닐. 그는 이 법정에서 2가지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바로 피고인과 변호인. 즉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재판에 나섰던 겁니다. 미국 법은 변호를 하는데 자격을 꼭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변호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셀프 변호가 되어 많이 하고 실제로도 스스로 변호까지 맡았다니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로니 오닐의 혐의는 이랬습니다. 때는 2018년 3월. 동거 중이던 연인 케나타 베런과 자신의 9살 딸을 총과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 그뿐 아니라 8살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집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근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들을 죽이려 한 것은 자신이 아닌 동거녀 케냐타 베런이었고 그녀를 막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총을 쏘게 됐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당방위를 주장, 그리고 사법당국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스스로를 변호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너무 범행 자체가 잔인하고 심각해가지고 이게 누명이면요. 사실 유능한 변호사를 뭐 돈이 많이 들겠지만 써서 도움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억울하면. 이거는 변호사가 아니면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게. 그런데 이 로니 오닐이 스스로를 변호하며 자신만만했던 이유. 재판장님, 제 결백을 증명해줄 증인이 있습니다.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증인은 바로 그의 11살 아들. 사건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아들을 결정적 증인으로 세운 건데요. 아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정도면 정말 억울하고 난 여기 떳떳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로부터 정말로 놀라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영상을 통해 증인으로 출석하자 그는 변호인 자격으로 신문을 시작했는데요. 아들, 아빠가 물어보는 거에 정확히 답해야 된다. 아들아, 내가 널 다치게 했니? 네. 아빠가 절 칼로 찔렀잖아요. 철석같이 믿었던 아들에게서 예상 밖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근데 아빠는 저걸 기대한 게 아니었겠죠. 아버지가 공포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란 사람은 100% 확신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증언할 거다. 근데 그게 먹힐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아들의 진술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날 아빠가 2 사람 모두 죽였어요.
도끼로 누나 등 머리를 내리치고 집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렀어요. 아니 그리고 뭘 억울하다고 지가 지를 변호하고 자빠졌어. 피해자였던 아들의 결정적 증언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 당시 판사였던 시스코는 이 사건은 내가 본 최악의 사건입니다 라고 밝히며 로니 오닐에게 동거녀와 9살 딸의 살인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3개의 종신형과 9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나섰다가 더 불리해진 남자. 그 무엇으로도 진실을 가릴 순 없습니다. 2004년 미국 마이애미. 당시 14살 중학생이었던 마이클 에르난데스는요. 평소 연쇄 살인범을 동경, 급기야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화장실로 따라와봐. 보여줄 게 있어. 같은 반 친구 제이미 고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 결국 법정에선 에르난데스는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어릴 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아, 근데 피해자도 너무 가엾고. 그런데 2012년 미성년자에게 가석방의 기회를 주지 않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면서요. 복역 중이던 에르난데스에게도 재심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2016년 다시 법정에 선 에르난데스. How sensitive it was because he was always such a good friend to me. And I wanted to apologize to his family, to his mother. I had to learn over years how wrong it was, what I did, and how much pain I caused you. 재판장에서 고개를 떨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난 너무 불안한 게 솔직히 연기일까 봐. 저게 진심이면 그나마 좋겠는데. 근데 또 엄청 어린 나이였으니까 진짜 반성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가만히 되고 반성하는 모습이 가만히 돼서 네. 감형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판사는 에르난데스에게 또다시 종신형을 선고. 화끈하네. 반성이 반영이 전혀 안 됐나 보네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에르난데스를 지켜보던 검사는 네, 보여주기식 눈물 잘 봤습니다. 통화 내용을 내가 들어볼 거라고는 생각 못했나 보죠. 에르난데스가 한 여성과 나눈 교도소 내 통화 녹취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뭐야? 야. 와, 열받는다. Oh my God. 야. Bring a sharp object to the interview. You have something in your hand, Mr. Hernandez? No. Stab. Oh, see, I can... 야, 진짜 나쁜. 자기 죄를 여전히 반성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날 좀 찔러볼까? 눈물 안 나면? 그러니까. 어떡하지? 뭐 이러고 앉았잖아, 지금. 괘씸한 범인이네요. 저거는 가중처벌해야 돼. 통화 녹취 공개로 인해 드러난 에르난데스의 악어의 눈물. 법이 베푸는 마지막 온정인 가석방 기회마저 뻥 차버린 에르난데스는요. 2021년 4월 결국 감옥에서 지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5년 3월 새벽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과 글. 브리트니 지금 어딨어? 왜 연락이 안 돼? 집에 도착하면 연락 줘. 사랑해. 뭐야? 왜 친구한테 보내는 거죠? 지금 약간 느낌이. 그죠? 친구랑 만났다가 집에 간다고. 너 왜 연락 안 받아? 빨리 연락 줘.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 안 네, 되니까 왜 연락을 안 주냐. 그로부터 6시간 뒤 캐나다 세스커툰의 외곽 지역에서 한 여성이 시체로 발견됐는데요. 이 여성의 이름은 브리트니? 맞습니다. 뭐야? 사망한 여성은 당시 18살이었던 브리트니 가골. 도대체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즉시 브리트니의 마지막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은 샤이엔 앙트완. 평소 브리트니와 친자매처럼 지내던 절친으로 SNS에 글을 올린 사람도 샤이엔이었습니다. 뭔가 쎄한데. 쎄하지.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경찰은 브리트니의 마지막 행적을 함께했던 샤이엔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샤이엔은 브리트니랑 밤새 술을 마셨어요.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샤이엔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고요. 그렇게 사건은 2년 동안이나 미궁에 빠지며
장기 미제 사건이 될 뻔했으나 2017년 3월 사건 2년 만에 드디어 브리트니를 살해한 진범이 잡혔습니다. 범인이 누구였어요? 진범은 바로 그녀의 친구였던 샤이엔이 맞았습니다. 뭐야. 뻔뻔스럽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2년 동안 찾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가 뭐가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채택된 증거는 바로 사건 당일 샤이엔이 SNS에 올렸던 이 사진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시죠. 왜? 무서워. 무서워. 그냥 왜? 예쁜 사진인데? 그냥 친구랑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브리트니 가굴이 사망할 당시 시신 옆에는 벨트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경찰은 범인이 이 벨트로 브리트니의 목을 졸라 죽였을 거라 추정. 그리고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잘 보면 같은 모양의 벨트가 보이시죠? 뭐야. 저 있잖아. 저기 벨트가 여기 있잖아. 네네네네. 자기 벨트를 풀러서 친구를 죽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 사진 속 샤이엔의 벨트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벨트가 동일했던 건데요. 눈썰미 좋은 수사관이 사진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샤이엔이 착용하고 있는 벨트를 발견. 그리고 벨트에서 검출했던 DNA와 샤이엔의 DNA를 대조한 결과 정확히 일치! 진범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된 겁니다. 결정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샤이엔은 끝까지 브리트니를 죽인 기억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요.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명백한 증거로 인정하고 샤이엔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016년 10월 독일의 한 난민 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10대 소녀 마리아가 성폭행을 당한 뒤 강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 당시 독일을 발칵 뒤집히게 만든 이 사건의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난민 후세인 카바리였습니다. 아니 난민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죽인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까? 사건 현장에서 카바리의 머리카락이 발견되며 용의자로 지목된 건데요. 이후 프라이부르크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재판에서 그는 제가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정말 단순한 사고였다고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그저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럼 뭐 성폭행은 사실이지만 살해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성폭행 증거는 있는데 살해 증거가 없으니까 저거라도 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당시 CCTV도 또 목격자도 없었고 살인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려던 찰나 한 줄기 빛처럼 결정적 증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에서 인정돼 후세인 카바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오, 그래도 증거가 다행히 나왔네요. 뭐가 나왔을까? 그 증거는 바로 뭐야 이거? 이 건강 앱입니다. 건강에 저도 쓰는데? 이게 왜?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증거가 되죠? 몇 걸음인 게 나와서 걸렸나? 자, 사건이 있던 그날 밤 이 앱이 후세인 카바리의 범행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CCTV처럼 말이죠. 어떻게 그 건강 앱이 기록을 했을까요? 일단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마리아의 시신은 이 다리 아래 강에 유기돼 있었습니다. 네네.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시각 후세인 카바리의 건강 앱은 그가 계단을 오르내렸다고 기록했습니다. 대박. 경찰은 이 수치가 후세인이 살인을 저지른 후 시신을 끌고 강둑으로 갔을 때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실험까지 진행. 후세인의 활동 기록과 유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이게 왜 제가 해봤는데 진짜 이렇게 딱 계단 오르내리면 바로 딱 1이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걸음수로만 잰 게 아니라 네. 이 시간도 나오잖아요. 네네. 이 다리를. 시간에 요만큼 이 다리에서 강둑까지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해본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나 그게? 살해했다는? 자, 근데 여기서는 이 건강 앱이 기록한 후세인 카바리의 행적을 증거로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후세인 카바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이 사건은 앱이 증거로 채택된 재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네. 변했죠. 그러니까 얼굴 인식 프로그램, 뭐 스마트 스피커 녹음, 뭐 이런 디지털 증거들이 채택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하던데
이렇게 앱이, 그것도 건강 앱이 채택됐다는 그러게요. 사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2021년 캐나다 토론토. 한 주택 앞에 놓인 소포를 훔치려고 접근한 도둑 헨리. 그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도 착용 완료. 그리고 범행 후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미리 도주 차량도 마당에 정차해 놨습니다. 그런데 치밀하게 사전 작업을 마친 헨리는요. 누가 지나가면 어떡하지? 집에 사람이 있나? 창문으로 살짝 볼까? 아, 긴장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더니 남의 집 마당을 어슬렁거리지 않나? 남의 집 창문을 기웃거리지 않나? 누가 봐도 수상할 만큼 난리법석 분주한 행동을 보였고요. 결국 아니, 저 사람 누군데 우리 집 앞을 저렇게 기웃거려? 수상한 인기척에 집주인도 헨리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아니, 자기 딴에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난리를 떤 게 오히려 더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죠? 그렇게 혼자 분주했던 도둑 헨리가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소포를 훔치려고 손을 댄 그 순간, 야, 이 도둑놈아, 너 딱 걸렸어! 벌컥 열린 현관문. 도둑 헨리의 존재를 눈치챘던 집주인과 딱 마주쳤는데요. 깜짝 놀란 헨리는 미처 소포도 훔치지 못하고 마당에 세워둔 차를 향해 얼른 주랭랑을 쳤습니다. 차 문도 열어놨겠다. 시동도 걸려있겠다. 차에 타서 출발만 하면 되는 상황. 도망가려고 준비를 해놨네요. 차도 대기해놓고. 문도 열어놓고 시동도 켜놓고. 그죠. 자, 당시에 도둑 헨리의 급박했던 도주 장면 공개합니다. 야, 정말 미치겠다. 5%들 타고 다녔어야지, 이 사람아. 운전 실력이 저랑 거의 비슷하네요. 아니, 그리고 저기만 눈이 있잖아. 왜 저기다가 차를... 자, 보세요. 손으로 눈 치웁니다. 근데 지금 저거 찍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눈을 치우고 있잖아. 왜 이렇게 얼굴이해. 그냥 차 놓고 도망가야지. 차를 놓고 도망가야지, 이 사람아. 아, 차는 못 버리겠나 보다. 뭐 훔친 거에 비해서 차가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번호판 다 있는데. 근데 저는 진짜 다 웃긴 걸리지. 게 막 뛰어가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멈춰! 그렇죠. 이러면서. 못 가니까. 그렇습니다. 차에 탄 헨리는 즉시 후진해서 마당을 빠져나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도로에 쌓여있던 눈더미에 바퀴가 걸린 상황. 도둑 헨리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서 맨손으로 차를 밀어도 보고 바퀴 아래에 쌓인 눈을 파내도 보고 온갖 애를 다 써봤지만 바퀴는 그 자리에 맴돌 뿐. Want me to get you a shovel? I get you a shovel. 죄송합니다. 집주인 눈앞에서 진땀만 뻘뻘 흘리던 도둑 헨리는 결국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와, 진짜 순진한 거냐, 멍청한 거냐, 이거. 9월 인도네시아의 마카사르. 5명의 소년들이 빈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요한 집안. 소년들은 대범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살핀 다음 손쉽게 값비싼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거 빈집털이를 당했군요. 그렇죠. 뭐 집주인이 여행 간 틈을 노린 건가 싶네요. 참 빈집은 정말 잘들도 찾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운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법.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목격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딱 걸렸죠. 어쩐지 너무 쉽게 된다 했어요, 지금. 목격자가 있었으면 뭐 잡히는 건 뭐 시간 문제겠네요. 목격자는 이웃 주민이었는데요. 보통 목격자들이라면 얼른 신고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다른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 그 집에 도둑이 들면 안 되는데 어쩌면 좋아. 거기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는 집인데 왜 하필 그 집을 들어갔대요?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도둑들을 왜 걱정해주지? 귀신 나오는 집. 아, 귀신 나오는 집. 조직폭력배 두목집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마피아의 집. 아, 그런 건가? 오호. 경찰 집. 다행히 목격자의 신고 덕분에 소년들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찰에 체포. 하지만 그들의 불행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먼저 데려간 곳은 경찰서가 아닌 병원. 뭐야?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무시무시한 검사. 면보로 코 속 깊은 곳을 후벼 파는 짜릿한 코로나 검사였습니다.
빈 집을 털려다가 콧구멍을 제대로 털린 것이지요. 아, 코로나 걸린 집이었던 거예요? 아. 무시무시한 확진자 집. 아. 2020년 5월 다들 기억하시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며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던 시기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역시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2달 만에 누적 확진자가 16,000명, 사망자가 1,000명에 다다르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필 골라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집을 고른 것이지요. 아주 텅텅 빈 집 같아 보였겠네요. 완전 빈 집이죠? 네. 그럼 저 때는 격리를 한 달씩 했다고요. 그럼 도둑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일단 모두 음성. 하지만 코로나19가 잠복 기간이 있잖아요. 소년들은 다른 수감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수용 격리를 당해야 했고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필 확진자 집을 터냐? 운도 지지력이 없네. 나쁜 짓 했으니 격리하면서 반성해라 라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2021년 3월 영국 서식스주 이스트본의 한 은행에 들어선 67세 남성 앨런 슬래터리. 그는 은행 직원에게 은밀히 메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보통 메모에 막 이제부터 소리 내면 뭐 넌 죽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거나 뭐 돈 얼마 딱 써가지고 또 필체 안 들키려고 왼쪽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쓱. 자, 그런데 메모를 읽은 은행 직원은 손님 10파운드로 바꿔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20파운드 필요하세요? 계속 말씀 안 하실 거면은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 먼저 응대해드려도 될까요? 메모 한 장만 건넨 뒤 말없이 자신을 지켜보기만 하던 슬래터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지켜보기만 했다고? 뭐지? 그럼 강도가 아니었나 본데요? 당시 메모를 받았던 은행 직원은 이후 다른 직원에게 메모를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직원은 한참 메모를 들여다보더니 이거 협박하는 거잖아요. 얼른 경찰에 신고해요. 뒤늦게 그 메모가 은행 강도의 협박 메모임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뒤늦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럼 처음 메모 받은 직원은 왜 몰랐던 거예요? 사실 메모를 건넨 은행 강도 슬래터리가 워낙 악필이었던 탓에 직원이 글씨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진짜로? 직원은 슬래터리가 은행 강도인 줄도 모르고 친절하게 응대하다가 결국 강도 슬래터리는 빈손으로 되돌아갔던 건데요. 자, 두 기자님은 이 메모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랍어예요? 영어예요? 이게 나름 머리 쓴 거야. 유어. 유어가 뭐야? 맨 앞에. 유어. 유어 맞아? You're 스톱. seeing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어. 에이 바보 같은 놈아. 뭘 알아먹어야 협박이 되든지 하지 이런. 자, 아주 뭐 못 알아보실 테니까 제가 아주 힘들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당신의 차단막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냥 10파운드, 20파운드를 건네라. 다른 고객들을 생각해라. 띵크였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Think about the customer네. 글씨 좀 잘 써라. 이게 악필도 악필이지만 내용도 은유적이라 되게 시적으로 이해하기가 썼네. 그렇죠. 이해하기가 더 어려웠던 겁니다. 바보. 그렇게 범행에 실패한 슬래터리는 다른 은행에서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범행에 성공.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다가 그가 범행 후 버스에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 경찰은 해당 버스 승차권 내역을 추적해 슬래터리를 체포할 수 있었고요. 결국 슬래터리는 강도 및 강도 미수 혐의로 징역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또 강도를 한 다음에 버스를 타고 집에 갔대요. 그 버스에서도 네. 현금을 안 내고 티머니 같은 걸로 결제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신분이 나와 있으니까 집을 찾은 거예요. 또 거기서. 그 와중에 또 저기 통행료 아끼려고. 그러니까. 네, 도둑들이 TV를 훔치죠. 야, 무거운 거 훔쳐간다. 재빠르지 않나요? 빠른데요? 야, 너무 사람 다니는데 가져간다. 성공했어요. 아니, 이 영상만 보면 오늘 주제랑 안 어울려요. 그렇죠? 주도 면밀하게 훔쳐가거든요? 2019년 9월 26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부동산. 두 남성이 유리문을 깨고 침입해 무려 75인치 최신형 대형 텔레비전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이들이 텔레비전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습니다. 빨리 됐네. 저게 벽걸이니까 저게 뒤에 슬롯하고 되게 복잡하게 연결됐을 텐데 그걸 바로 뛰어갔네. 2분 안에. 그러니까 되게 전문가적인 그게 있었나 봐요. 막 다 풀러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만만치 않을 텐데. 근데 뭔가 결정적인 흔적을 남기고 간 게 아닐까, 잡혔다면. 아닙니다. CCTV에 범죄 행적이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범죄의 성공. 뭐야? 그런데 오늘의 진짜 특종은 지금부터입니다. 완전 범죄를 보고 희망을 얻은 또 다른 도둑들이 모방 범죄에 도전. 이번에도 타깃은 역시 최신형 고급 텔레비전.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아까 2분 걸렸어요. 2분이었죠. 벌써 느리다. 어머, 안 깨진다. 손으로 하는 거야? 오! 뭐야, 손이 아파, 지금. 오, 잘 깼어. 좋아, 오케이. TV가 켜있네? 혼자 어떻게 하니, 그거를? 안 되죠. 아이고, 참 답답하다, 정말. 어머머. 네, 한 남성이 대형 텔레비전과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CCTV에 포착.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한번 TV를 도둑 맞은 주인은 좀 더 확실하게 고정 장치를 해놨던 것인지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 TV가 벽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야, 뭐 잘해놨구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네. 잘 고쳤네. 어설픈 도둑이 혼자서 TV와의 사투를 벌이는 동안 곧 지원군이 도착하는데요. 전동들을 들고 와야 돼, 이거는. 친구가 왔어. 저기 왜 이렇게 유리창 청소를 잘 해놓냐. 왜 작을 것 같은데, 저 차. 차가 작아. 안 들어가, 저거. 어리버리하다. 아이고. 쟤 왜 저러는 거야? 지들끼리 안 웃긴 거야. 아이고. 어머머머, 예. 뽑긴 뽑았네. 뽑았네. 이게 왜 이래? 술 취했나? 아니, 누가 신발 바닥에 기름 발랐어? 이게 다 넘어져. 일단 운동을 너무 안 하네. 하체가 너무 부실해. 뭐 다 넘어져. 야, 빙판인 줄 알겠다. 웃기려고 넘어지는 것처럼 다 넘어지는데, 진짜? 지원군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머리가 아닌 몸만 쓰다 보니 TV 액정은 점점 망가졌고요. 결국 힘으로 TV를 떼는 데 성공했지만 TV는 바로 바닥행. 작살났구나. 작살 났겠는데? 밖에 이렇게 엎어졌잖아. 네, 화면 쪽으로 떨어졌잖아요. 결국 이 도둑들 한바탕 몸개그를 선보이고는 빈손으로 현장을 벗어나는데요. 이들 역시 범행에 소요된 시간은 2분. 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깨진 유리문을 교체하고 손상된 TV를 수리하는 비용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0만 원. 경찰은 CCTV를 바탕으로 사라진 도둑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한 아동센터에 도둑이 침입. 네, 사건 당일 CCTV에는요. 도둑이 들어왔다. 마치 영화처럼 능숙하게 천장 타일을 부수고 침입해 순식간에 금고를 털어가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저 정도면은 거의 뭐 실력자?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소개했던 도둑 스타일이면은 저기 넘어지면서 어디 박아야 되거든? 아이! 이러면서. 네. 근데 우당탕하지 않고 사뿐 내려앉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날 뒤늦게 도둑이 든 것을 알아챈 아동센터 직원들은 당황을 금치 못했는데요. 금고에 돈이 없잖아.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왜 아이들 위한 뭐 장학금이나 뭐 치료비 뭐 이런 것들 경비들이 현찰로 있었나 보네. 야, 근데 하필 아이들을 위한 돈을 엄청 합니까? 자. 잠깐만. 근데 오늘 주제가 이게 일부 맞아요. 일부. 네. 나 알 것 같아. 혹시 씨앗은행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진짜 그건가? 애들 노는 돈 엄청 합니까? 그래, 씨앗은행. 우리 그러니까 이 애들 걱정한 게 우리 애들 오늘 와서 게임해야 되는데 이건가? 그게 있어야 빌라랑 호텔을 지어요. 그거 없으면은 그냥 무인도 갇혀 있는 게 낫다고. 잡혔어요? 이 도둑은요. 네. 아동센터의 금고를 털었지만 알고 보니 센터는 금전적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사실 도둑이 훔쳐간 돈은
가짜. 도둑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금고에 들어있던 장난감 돈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에라이 씨. 저걸 뭐야? 아니 어떻게 저 금고에 있는 걸 가져가? 저게 금고야? 아 진짜. 아니 뭐 이게 돌리고 그게 아니고? 저거 우리 사빈이 금고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지.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어떡해. 오늘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 거 훔친 것도 나쁜 거예요. 나쁘지. 나쁘지. 네. 저거 없어봐야 아이들 바로 울죠. 바로 이거 어디 갔냐고. 오늘 당장 사와야 돼요. 근데 오늘 그 장난감 가게 안 열면 그래. 어떡해. 나는 오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내 돈 얼마 없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할 내 돈 거예요. 몇십만 원 가져가는 차라리 이게 애들 울면 어떡할 거냐 이거. 내 돈은 내가 오늘 참을 수 있는데 그래. 저 돈은 오늘 어떡하냐고.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였습니다. 나쁜 놈이네. 금고 털이는 성공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어설픈 금고 털이범이었습니다. 201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자동차 털이범 크리스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범행 타깃을 설정. 도로 한켠에서 한 자동차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차주가 주차를 한 뒤 길을 나서자 바로 범행에 돌입했는데요. 미리 준비한 전파 방해 장치로 차주가 차량을 잠그는 것을 방해. 그렇게 크리스는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빈 차에 침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 역대 소개한 도둑 중에 제일 머리가 좋아요. 오늘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요. 전파 방해 장치를 쓸 네. 생각했어요? 아니 전파 방해 장치 같은 이 고차원적인 기술은 오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유 있게 성공하나 싶었던 자동차 털이범 크리스에게 닥친 시련. 아, 뭐야? 이거 왜 안 열려? 크리스가 다시 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차문이 굳게 잠겨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차 안에 갇혀버린 크리스. 사실 이 자동차에는 차 키가 차에서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자동으로 차량이 잠기는 자동 잠금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크리스가 전파 방해 장치를 이용해 차량이 잠기는 건 방해했지만 차주가 차 키를 들고 멀리 가니까 차량이 자동으로 잠겨버린 겁니다. 어머. 아, 와 그런 기능이 다 있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 봐 조급해진 크리스는요. 자신이 주차된 자동차를 지키는 자동차 경비원이라고 거짓말. 행인들에게 제발 차에서 꺼내달라고 호소했지만 그의 말을 믿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요. 결국 크리스는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무려 1시간 30분이나 자신이 타려고 했던 자동차 안에 셀프 감금. 행인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잠시 뒤 연락을 받고 돌아온 차주는 자신의 차 안에 갇힌 채 울상이 된 도둑 크리스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고요. 결국 크리스는 경찰에게 구조, 아니 체포되면서 차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2021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호텔 방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한 남성. 주머니에서 손 빼! 움직이지 마! 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호텔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신고 내용은 한 남성이 여성을 납치한 뒤 폭행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납치도 모자라서 폭행까지 한다. 죄질이 아주 안 좋죠. 나쁜 사람이죠. 예.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방 안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경찰이 수갑을 꺼내려던 그 순간 옹쥐르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투숙한 몸은 호텔 6층. 뛰어내린다고? 안 돼, 죽어.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아, 이거는 6층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행동. 어머머, 도망간다. 뭐야? 뭐 한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창문이 안 깨졌구나. 도망간다. 저거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거 안 깨지면 저거 얼마나 아플까? 아니, 근데 안 깨지니까 다행이지. 죽을 뻔한 거 아니야. 저거 깨져서 어떻게 할 뻔했어? 그렇죠. 액션 배우라도 되는 듯 멋지게 몸을 날렸지만 하는 단발머리 비명과 함께 유리에서 튕긴 그는 호텔 바닥에 나뒹군 건데요. 결국 옹쥐르는 경찰에 바로 체포됐고 납치, 성폭행 등의 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데요. 보석금만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2억 4,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화유리처럼 절대 뚫고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죗값 단단히 치르고 반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